반갑습니다. 방송하는 범성공자, 방송공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양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코스닥은 거의 3% 가까이 올랐고 코스피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3%대 오른 것 같고요. 시장이 분명히 좋긴 했는데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오른 종목과 안 오른 종목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오늘 2차전지와 바이오 쪽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대다수 종목이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약간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종목들이 좀 안 오르긴 했는데 어쨌건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스마일이라는 걸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스마일을 외치면 자연스럽게 이제 입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꼭 한번 얘기하시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스마일. 자, 제 책이 나와서 온오프라인 서점과 밀리의 서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밀리의 서재 보시는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천연가스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글 댓글에 제가 무슨 주제를 할지 늘 고민이라고 했었는데 한 분이 제안을 주셨어요. 천연가스, 그러니까 복합화력 발전에 대해서 다뤄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 좋다. 그러면 복합화력 발전 얘기하기 전에는 복합화력 발전이 왜 지금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얘기 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복합화력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까지도 얘기를 나눠서 시리즈 한 3개로 구분지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천연가스 얘기예요.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트럼프의 정책이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고 요 정책이 왜 나오게 됐냐 이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트럼프의 현재 핵심 정책은 감세입니다. 감세를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래서 그 기업이 결국 투자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시장 부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미국은 이렇게 기업 실적을 존중하고 기업 실적이 잘 나오게 만들고 주가를 계속 부양하려고 할까? 이것은 국민연금의 자금이 그러니까 대다수 연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S&P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미국의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금이 묶여 있으니까 부동산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펴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을 좀 옮길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쉽게 또 못하죠. 왜냐면 부동산 쪽에 자금이 있어야 부동산이 버텨줄 수 있으니까. 아이러니한 정보입니다. 어쨌건 지금 상태에서 보면 트럼프의 핵심 정책은 감세라는 거죠. 감세는 필연적으로 재정 부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부족하니까 국채를 찍어내게 되죠. 국채를 찍어내면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메랑을 맞게 됩니다. 트럼프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바죠. 실제로 2016년에 트럼프가 정책이 되고 나서도 셰일가스를 굉장히 많이 채굴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켰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했던 게 트럼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책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들고 나온 건데 하나는 일단 바이오 신약입니다. 신약의 약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약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약 쪽을 제어하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많이 채굴되면 수요와 공급에서 에너지 공급이 많아지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 화석연료 쪽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죠. 대신에 기존의 IRA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으로 들어갔던 보조금을 감축시키면 이 재정정책, 재정 부족에 대한 것들은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핵심으로 줄 베이비 줄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력도 확충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로는 전력 확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의 제한도 있고 만약에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 동부 해안 쪽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 쪽에 많단 말이에요. 그쪽이 일조량이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만 다 전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전력을 내륙으로 갖고 오려면 송변전 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끌어오는데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가 들어간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복합화력 발전이죠. 이런 복합화력 발전 같은 게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런데 LNG를 많이 생산한다 그러면 복합화력 발전의 에너지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걸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거죠. 수출을 늘리면 LNG 수출 바이든 막았는데 트럼프는 수출을 늘린다 그러면 무역 수지에서도 적자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재정도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6년 연속 원유 생산 1위예요.
2018년부터 원유 생산은 독보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중동, 사우디를 생각할 텐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US, 미국이 1290만 배럴 정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970만 배럴, 일일 평균. 러시아 같은 경우는 1000만 배럴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보적으로 미국이 1등을 찍고 있다. 근데 여기서 더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원유 생산량을 더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의 보관이다라는 거죠. 이 정책과 관련된 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근데 이분을 보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2기 내각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분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던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 재무장관의 역할을 보면 금융 관련 정책에서 탑이에요. 탑. 이분이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소로스 펀드의 CIO, 그러니까 전문 운영력을 맡았던 거죠. 그리고 책임 운영력을 맡았고 2015년부터 키스케어 그룹 금융그룹의 설립자 겸 CEO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금융에 굉장히 친화적이겠죠. 그렇다 그러면 S&P 500 같은 주가지수의 긍정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분의 정책상을 보면 관세가 분명히 필요한데 하지만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재무장관 자리를 갖고 굉장히 경쟁했던 분이 상무부 장관을 맡았던 하워드 러튼이에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약간은 뉴트럴한 그런 스캇 베센트가 되면서 시장 안정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에 금융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정책 중에 하나가 333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률을 GDP 성장률을 3%로 가져가고 재정 적자를 지금 6%인데 3%로 낮추고 그다음에 원유 생산량을 지금 한 1,300만 배럴 정도 된다고 했죠. 10월 기준 1,340만 배럴인데 이걸 300만 배럴 늘린대요. 그러니까 한 20몇 프로 정도 늘린다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이 메인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신규 재무장관 기반으로 봐도 원유 생산량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유 생산과 더불어서 나오는 건 가스란 말이에요. 이 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일단 천연가스, 이 가스라고 하는 건 천연가스와 LPG로 크게 나뉩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내추럴 가스라고 하죠. 이 내추럴 가스는 도시가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요 가스로 이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도시 쪽은 전부 다 이제 도시가스가 뭐 다 들어가 있죠. 도시가스 보면 밑에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집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내추럴 가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LPG, 예전에 우리 보셨죠? LPG 통 같은 거. 그 LPG 같은 경우는 Liquefied Petroleum Gas라고 얘기해요. 이따가 좀 더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 천연가스는 또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LNG, 그다음에 PNG, CNG로 나뉩니다. LNG 같은 경우는 Liquefied Natural Gas고, 요것은 액화 천연가스예요. 그다음에 PNG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액화하지 않고, 액체로 만들지 않고 기체 상태로 파이프로 그냥 쏘아주는 게 PNG라는 거고. 그다음에 CNG 같은 경우는 Compressed Natural Gas. 이게 아까 액화 천연가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압축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LPG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LPG 이런 통 많이 보셨죠? 이런 통에 충전해서 보내는 건데 이건 이제 아까 LNG 같은 경우는 메탄 중심의 이제 연료인데 LPG 같은 경우는 프로페인과 부테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프로판, 부탄 가스 중심이고 이 개체에서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압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압축해 있으니까. 근데 요건 어떻게 나오냐? 페트롤리움 가스로 나오죠. 그래서 원유 정제 과정의 부산물 또는 천연가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부산물 요 두 가지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천연가스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죠. 그다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채취되는 화석연료를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테인이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냉각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석탄과 석유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요것을 새로운 친환경 연료로 보자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바이든 때는 그래도 반대가 좀 있었어요. LNG는 여전히 친환경이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아마 트럼프 때는 뭐 좀 더 친환경적인 연료 발전이고 대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가스 시스템의 배경이 되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천연가스는 LNG, CNG, PNG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LNG 같은 경우는 어때요? 리퀴파이드. 왜 리퀴파이드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기체 상태로 운반한다고 치면 기체는 부피가 크죠? 그 상태로 운반한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액화해서 배를 통해서 운송하기 위한 거죠.
우리나라 이제 LNG 선박 많이 수주받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liquefied natural gas고,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그냥 육지로 만약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굳이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걸 기체로 만들 필요가 없이 바로 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CNG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멀리 가기는 어려워요. 이게 액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압축을 해서 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부피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기는 좀 어렵고, 장거리에는 이제 비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자동차 연료로 주로 사용된다.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PNG보다는 PNG보다 LNG 가격이 훨씬 비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액화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PNG가 더 싼데, 독일은 그것 때문에 LNG가 아닌 PNG로 우회했었죠. 노드스트림 기억나시죠? 노드스트림이 뭐냐면 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요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이 PNG가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을 얘기하죠. 독일이 몰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독일이 몰락하고 있는 주요 요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흔들리니까 당연히 독일의 경제도 흔들렸던 거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스트림을 통해서 독일의 요 PNG 라인을 이용한 게 크다 보니까 러시아의 수출이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독일이 에너지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다. 독일이 몰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이프로 들어가는 이런 요인, 이제 터키 스트림도 있죠. 이런 파이프로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PNG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을 굉장히 싫어했죠. 왜냐면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을 통해서 여기 이 땅을 지나가니까 수익을 냈었는데 요게 싫어했던 배경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 드릴 게 뭐냐면, 아까 내무부 장관과 더불어서 에너지부 장관도 그때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리버티 에너지라고 프래킹 전문 기업의 설립자 겸 CEO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프래킹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프래킹이 뭐냐? 프래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중동 같은 경우는 이 그냥 지층에 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뚫으면 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여기 가스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뚫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쭉 나오는 건데, 쉐일층은 뭐예요? 쉐일이라고 하는 건 진흙이죠. 진흙. 여기가 진흙층이에요. 진흙층. 진흙에 가스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흙을 깨야지 가스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로 밑을 뚫은 다음에 여기에 물과 모래, 화학연품을 섞어서 이렇게 쏴버리는 거죠. 프래킹. 그 금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금을 가게 만든 다음에 가스가 새어나오는 걸 다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셰일가스고, 당연히 이 중동보다 원가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래도 프래킹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셰일가스도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프래킹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래킹 기업, 리버티 에너지를 만든 그 사람이 에너지부 장관이 됐으니까 요 프래킹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스의 생산량은 늘어나겠구나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프래킹을 간접적으로 금지시켰어요. 어떻게 금지시켰냐면, 공공용지, 당연히 이제 미국은 당연히 공공용지가 많을 텐데 거기에서 채굴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공공용지에서 새로운 채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프래킹으로 뚫는 거, 시추공 뚫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프래킹을 반대했고 이런 셰일가스 기반의 화석연료를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걸 잘 보세요. 공공용지에서 새로운 채굴 허가를 내주지 말자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내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게 뭐냐면, 일단 국공유지와 광물 자원을 관리합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석유 수출 및 태양광 풍력 부지 임대 요 기관이 요 기관이 밑에 산하 기관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내무부에서 이런 석유 수출 관련된 것들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지들을 프래킹을 위한 것들로 허용해주고 이 부대 임대료를 낮춰준다 그러면 이 셰일가스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중동 사업 대비해서 수익성이 안 좋아하는, 당연히 프래킹이 들어가니까 안 좋은데 여기서 부지 임대료 같은 것들을 낮춰준다 그러면 에너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 수인데, 요 숫자가 이제 셰일가스를 채굴하려고 하는 숫자랑 비슷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유가거든요. 5년 유가고 이건 5년 동안 실개수인데 이 굴착증비인데 요거 보시면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같이 굴착증비도 올라가고 유가가 떨어지면 같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굴착장비 수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유가와 상관없이 아마 보조금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정책 수혜를 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들어요. 그럼 LN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수입 수출에 대한 부분, 그 내부에서 쓰는 거 말고 수입 수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본다 그러면 이 MT가 메트릭톤이기 때문에 1000kg을 얘기하는데 지금 전 세계 그 트레이드 되는 규모를 보면 400 메트릭톤 정도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근 데이터는 못 봤어요. 네, 1등이 호주고 호주가 80.9 메트릭톤, 그 다음에 미국이 80, 비슷해요.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카타르가 비슷합니다. 요 세 개가 한 80 메트릭톤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비슷하게 나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4등, 33 메트릭톤. 이게 아마 PNG가 빠져서 그랬겠죠. 이 네 개 국가가 지금 과연 70% 가까이 되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입 국가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개의 나라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삼국의 LNG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되는 거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 불균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때린다고 그러고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좋은 협상 카드가 될 게 뭐냐면 LNG라고 보고 있는 거죠. LNG를 수입을 늘릴게, 너희가 수출만 하면 내가 늘려줘. 당연히 내가 수입해 줄게 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또 이 LNG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면 관련 뭐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LNG 선박이 당연히 늘어날 거고, 옛날에 LNG 선박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게 박혀 있는 이런 선박이었는데, 지금은 요렇게 네모난 박스가 들어가는 요런 이제 LNG 선박 기준으로 바뀌고 있죠. 이거 이름 기억나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LNG 터미널도 들어가야 됩니다. LNG 터미널에 이렇게 대규모로 선박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가스를 보내겠죠. 액체를 보낸다고 치면 여기에서 액체 가스를 다시 기화시켜서 요걸 저장해 놓고 있다가 보내야 될 거잖아요. 이런 터미널이 필요하겠다. 설비를 직접적으로 보면 원유를 이렇게 가스전에서 생산할 거란 말이에요. 이 셰일가스라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가스를 생산하면 이걸 액체로 액화 설비주로 이걸 기체로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통해서 액체 설비로 보내고, 요걸 탱크에 저장한 다음에 LNG로 수출하고 다시 육상 터미널을 보낸 다음에 이것을 기체화해서 요걸 도시가스 라인 기반으로 해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LNG의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어? 파이프라인 들어가야 되죠. 파이프라인. 여기 다 파이프라인 들어가 있는 거예요. LNG 선박 내부에도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고 여기도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고, 이런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LNG 산업이 자체가 다시 활성화된다면. 플러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LNG 선박도 그렇고 LNG 선박 화물차 구조를 보면 1차 방벽 보온층, 2차 방벽 보온층, 그 다음에 선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방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퀴파이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온, 냉각을 시켰단 말이잖아요. 냉각을 보냉해야 되겠죠. 냉기를 그러니까 냉기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냉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을 농성화이텍과 한국카본이 글로벌 탑 티어로서 하고 있죠. 요 두 개의 기업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요 파이프라인을 연결한다고 치면 이 파이프라인의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피팅과 밸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휜다고 또 휘는 요런 피팅과 밸브가 들어가는데, 이걸 잘하는 회사들이 또 있죠. 요런 게 이제 요런 게 피팅 밸브인데, 이런 피팅 밸브를 잘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성광밴드와 대형 피팅 밴드 잘하는 게 성광밴드와 태광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부각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LNG 산업이 성장한다고 하면 LNG 선박의 수주도 늘어날 거고, LNG 선박 뒤에 있는 LNG 보냉지 업체도 좋아질 거고, LNG 관련된 피팅 밸브 업체도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 화력 발전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료전지까지 한번 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됐을 때 독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노드스트림 관련해서 독일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무너졌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스마일 하시면서 행복한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